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인생의 가장 처절했던 시기에 가장 반가운 인연과 기적처럼 재회했던 한 사람이에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전 가정적인 남편과 착하고 바른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매일 아침 남편 도시락을 싸주고 두 아들의 교복을 달아주는 게 일상인 그런 평범한 삶을 사는 주부 말이에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라는 게 뭔지 한순간에 제 인생은 송두리째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었죠. 당시엔 삶이 버거울 만큼 힘들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어떻게든 잡고 버티니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더군요. 평소 많은 위로를 받는 사연살롱에 그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희 남편은 자신의 이름을 건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대외적으로도 유명세를 떨치는 회사까진 아니었어도 업계에선 알아주는 탄탄한 회사였답니다. 신혼 초에는 작은 작업실에서 친구와 함께 낮이며 밤이며 톱질을 하거나 인부들을 구하러 뛰어다녔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직원도 10명이 넘는 어엿한 회사가 되었죠. 건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편 덕에 저도 재벌집 만화님까진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부족함 없이 키워낼 수가 있었고요. 마냥 평탄했던 제 삶을 누군가가 시기라도 한 것일까요? 어느 평범했던 오후, 저는 갑자기 청정병역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그날은 남편이 며칠 전 먹고 싶다고 했던 닭볶음탕을 만들기 위해 장을 보고 왔던 날이었는데요. 장바구니를 들고 집에 오자마자 전화가 오는 거였어요. 모르는 번호로요. 저는 스팸이면 바로 전화를 끌 생각으로 사실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죠. 그 전화 한 통으로 인생이 뒤집힐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여보세요? 여기 땡땡병원입니다. 박승현 씨 가족분 되십니까? 네? 네, 제가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박승현 씨가 오늘 오후 1시경에 작업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여기로 바로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멀쩡하던 저희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머리가 순간 멍해지면서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지갑 등 최소한의 짐만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제가 조금 전에 들은 통화 내용이 모두 거짓이길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병원에서 마주한 건 싸늘한 모습이 된 남편이었고 전 그 앞에서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아침만 해도 평소처럼 장난치면서 출근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저기요, 심장마비라뇨.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안타깝지만 남편분 나이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거나 하면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작업실에서 쓰러지자마자 동료분이 신고해 바로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오시기 전까지 살펴봤을 땐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라뇨. 우리 남편은 그런 거 없어요. 항상 여유가 넘치고 장난기도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이럴 리가 없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네요. 의사의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끝없는 슬픔과 절망감에 빠져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병원 관계자분이 와서 사인하라는 종이에 전부 사인을 했고 정신없이 목 놓아 울었다가 누군가의 안내로 장례식장까지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두 아들도 연락을 받아 병원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을 떠나보낸 저희는 장례식이 모두 끝난 뒤에도 한동안 일상으로 돌아오기 힘들어했죠.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힘없이 아이들 등교를 도와주면서 문득 훤칠하게
큰 줄 알았던 저희 아이들이 한없이 작아진 것 같더군요. 두 아이 모두 전과 달리 생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불현듯 번쩍 정신이 들었죠. 고등학생, 중학생의 나이들이 좀처럼 마음을 다잡지 못하니 저라도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젠 제가 이 집안의 가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저희 가족에겐 또 다른 재앙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고작 열흘밖에 되지 않았을 때 집으로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생전에 남편에게는 아무런 얘기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가 박승현 사장 집이죠?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돈 받으러 왔수다. 박승현이가 이렇게 한순간에 가버려서 내가 지금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요? 네? 빚이라뇨? 저희 남편한테요? 이 집 경매로 팔리기 전에 현금이라도 받으러 갔으니 얼른 좀 주세요. 3천만 원이올시다. 네? 3천만 원이요? 그 큰 돈이 제가 어딨어요? 왜 없어요? 보험금이라도 나왔을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변제 받으러 왔으니 얼른 줘요. 3천만 원. 내가 그거 받기 전까진 여기서 한 발자국도 꼼짝 안 할라니까. 공증까지 받은 차용증을 들고 오니 저는 얼떨결에 그분에게 먼저 빚을 갚았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분이 왔다 간 후 불이 나게 남편의 서재며 가방, 사무실까지 전부 뒤져본 저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는데요. 남편은 생전에 저희 집과 사무실을 담보로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놓았던 거였어요. 게다가 10명 가까이 되는 개인에게까지 돈을 빌렸고요. 당장은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던 남편이 사라졌으니 집까지 찾아왔던 빚쟁이의 말처럼 저희 집은 꼼짝없이 경매로 팔릴 위기였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자마자 저는 미친 사람처럼 슬리퍼 차림으로 남편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사업 초창기 때부터 남편과 함께 일을 해왔던 남편의 절친인 장원석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저녁 늦은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 몇몇 직원들이 보였고 사장실엔 아니나 다를까 장 사장이 있더군요. 저는 직원들의 놀란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곧장 사장실로 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통화 중이던 장 사장은 절 보더니 놀란 눈을 하고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재수씨,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갑자기. 아유, 일단 이리 좀 앉으세요. 이런 몰골로 어떻게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장 사장님, 저희 남편이 사무실이랑 집을 담보로 대출을 여러 개 받아놓은 거 알고 있었어요? 최문식인가 하는 사람이 저희 남편한테 3천만 원을 빚졌다면서 차용증을 들고 찾아왔었어요. 나는 우리 남편한테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장 사장님, 뭐 아는 거 없어요? 있죠? 빨리 무슨 일인지 좀 알려줘요. 승현이가요? 세상에, 나 모르는 일이에요. 승현이 혼자 여기저기 빚지고 다닌 걸 난들 어떻게 알았겠어요. 찾아왔던 사람이 최문식이라고요? 네, 저 이제 어떡해요.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빚을 갚기가 턱없이 부족해요. 저희 집도 이 회사도 이제 큰일 나게 생겼다고요. 재수씨, 너무 걱정 말아요. 일단 제가 여기 사무실만이라도 잘 보존해 볼 테니까. 재수씨는 일단 들어가서 변호사를 만나든가 해보세요. 제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할게요. 네, 일단 알았어요. 고마워요. 장 사장은 놀란절 차분히 달래주었고 저는 일단 집으로 와서 정신을 차려보기로 했어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남편의 채무 서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았죠. 도대체 무슨 연유로 남편이 그만큼의 빚을 지게 된 것인지는 몰랐지만 저와 제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했어요. 변호사는 제 서류들을 전부 훑어보곤 어두운 목소리로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재산과 빚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면 남편의 빚을 저희가 대신 갚지는 않아도 되지만 어찌되었든 집과 남편의 회사에 남아있던 지분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남편 재산에는 저희 가족이 살고 있던 집과
남편 회사의 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럼 저희는 당장 어디에서 살라고요? 애들 학교도 있고 전 아직 일도 못 구했는데요. 그건 빨리 알아보셔야죠. 의뢰인분 개인 재산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챙겨서 얼른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세요. 개인 채권자 중에선 의뢰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누구라도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 상대하는 거 남자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이들이랑 같이 욕 보시기 전에 얼른 집부터 옮기세요.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일단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구할 수 있는 집을 구해 이사를 했어요. 그 사이 몇몇 빚쟁이가 더 찾아왔지만 저희는 그때마다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집에 없는 척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피해 있었죠. 저는 대입을 앞두고 있는 첫째 아들만 서울에 남게 하고 아직 중학생인 둘째는 급한 대로 친정에 맡겼습니다. 친정에 내려가는 날 아예 전학수속도 다 밟았고요. 한순간에 가족이 찢어져 있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친정 부모님도 가슴 아파하시며 소정의 돈을 보내주셨답니다. 그 돈을 받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저는 엄마 아빠 품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저희 거처를 마련한 뒤 저는 어떻게든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용을 썼어요. 저야 굶으면 그만이지만 첫째를 뒷바라지하는 걸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40대 중반의 경단녀가 갑자기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나마 아끼고 아끼던 돈도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쌀이며 반찬을 들고 오는 거예요.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자꾸 이런 걸 사오냐고 물어도 평소 자기도 저축을 하고 있었다는 대답만 하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제가 옆 동네 시장에라도 일자리가 있나 돌아다니던 길에 첫째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빨간 유니폼을 입은 채로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자기 몸만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요. 윤서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여길 왜? 너 지금 학교에 야자할 시간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엄마 몰래 그동안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그게 엄마 나 괜찮아. 오늘 할 공부는 다 하고 일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길게 일하는 것도 아니야. 친구가 자기가 일하는데 잠깐 대타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잠깐만 일하는 거야. 정말이야.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전 귀에 아무 말도 들려오지가 않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졌어요. 40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무력감, 자괴감이 몰려들었죠. 제가 돈벌이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직 어린 아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미어졌죠. 제 자신이 그렇게 무능력하다는 걸 그날 뼈저리게 깨달아버렸어요. 저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겠다고 아들에게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강하게 얘기했고 아들은 결국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어요. 제 아들이 성적이라도 낮았으면 혹시라도 고마워했을지 모르지만 저희 아들은 전교에서 순위를 다툴 정도로 공부를 잘하던 아이였기에 엄마로서 도저히 펜을 놓고 다른 일을 하라고 시킬 수가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뒤늦게 다시 장원석 사장을 찾아갔어요. 한동안 저희 집안의 일만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장 사장을 떠올릴 겨를이 없었는데 제가 아쉬운 입장이 되니 장 사장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당장 급한 돈만 빌린 뒤 이후엔 면접장에서 무릎을 꿇든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장 사장을 찾으러 간 저희 남편의 회사는 말 그대로 폐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20년 동안 건실을 하던 인테리어 회사가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휑한 모습이었죠. 장 사장한테 아무리 연락을 해보아도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 나왔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 근처에 있는 아무 가게나 들어가
저희 남편 회사의 행방을 물었는데요. 한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사정을 알겠다는 듯이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저기 젊은 사장들이 운영하던 그 인테리어인지 뭐식인지 하던 곳 아닌가? 딱 봐도 한 놈이 배신한 거지 뭐.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서 아마 다른 회사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키가 좀 작고 살집이 있던 사장 말이야. 그 사장이 안 그래도 여기저기 돈을 엄청 빌렸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죽은 자기 동료 명의로 말이야. 그게 지난주에 이쪽 주변으로 소문이 쫙 돌았어요. 뭐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지금 그 말들이 다 사실이라고요? 그놈한테 빚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 사실이라고 보는 거지 뭐. 빚쟁이들이 우르르 몰려와갖고는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직원들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고 말이야. 빚쟁이들이 박 사장인가 하는 사람 욕을 엄청 시리하고 떠나더니만 며칠 뒤에는 직원들이 또 우르르 몰려와서 장 사장인가 하는 사람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 직원들이 하나같이 장 사장이 다른 쪽을 배신한 거라고 하던데 뭐. 같이 하루 종일 일했던 직원들 눈기보다 정확한 게 어딨어. 저는 그제서야 이 모든 사태가 남편과 제가 친구라고 믿었던 그 인간, 장 사장의 지심을 알았어요. 남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다른 직원들한테 전화를 걸어보니 남편이 심장마비를 일으키기 전에 장 사장과 며칠 동안 크게 싸우더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평소 건강하던 저희 남편이 장 사장의 만행 때문에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죠. 저한테는 차마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집 근처 외진 골목에서 숨죽여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혹시나 집에 있는 아들한테 이 모습을 들킬까봐 그렇게 길바닥에서 소리 죽여 울었죠. 그리고 제 안에 그전에는 없던 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진실을 알았음에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한탄스럽다가 종국에는 반드시 그 인간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다짐까지 새기게 된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타이밍이 마치 운명처럼 딱딱 들어맞았던 것 같네요. 전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얼마 전 일자리를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그곳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땡땡 회사 지원하셨었죠? 저희는 그때 면접 진행했던 곳인데요. 새로운 자리가 하나 들어와서요. 네? 땡땡 회사에 새로운 일자리가 나왔나요? 아니요. 거긴 저희가 계약한 업체 중 하나고 이번에 들어온 곳은 또 다른 업체예요. 저희가 채용만 진행해주는 대행업체라서요. 아, 네. 어쨌든 새로운 일이 생겼다는 거죠. 저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아니, 정말 일 잘할 수 있어요. 네네. 저번에 진달래님이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해서 이렇게 연락드린 거예요. 이번에 채용 공고 올라온 곳은 가구회사인데 여기서 사무보조로 일할 수 있으시죠? 나이 제한이 없네요. 네, 뭐든 할게요. 잘할게요. 면접이 언제죠? 저는 무조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강력히 어필했고 그렇게 바로 이틀 뒤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새로 면접을 보게 된 회사는 가구회사였는데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시작한 브랜드라 규모에 비해 한국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고 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어떤 가구들을 파는지 살펴봤는데 딱 봐도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우아하더라고요. 이런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월급도 제때 나오고 우리 아들들한테 부끄럽지도 않겠구나 싶어 전 초조한 마음으로 이틀을 보냈답니다. 저는 결혼 전 잠깐 회사를 다녔을 때 입었던 오래된 정장을 꺼내 정성스럽게 다려입고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옷은 비록 낡았지만 최대한 단정해 보이기 위해 노력했죠. 다행히 처녀적에 입었던 옷이 맞아 옷을 새로 살 필요가 없었어요. 연락이 왔던 곳에서 절 우선적으로 추천해 주었다고 하더니 면접은 저 혼자만 보는 것 같았죠. 젊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작은 회의실 같은 곳에 앉아 있었더니 과장급으로 보이는 직원과 신입사원처럼 보이는 젊은 직원 2명이 들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보기로 하신 분 맞죠? 네, 안녕하세요. 진달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 똑부러진 말투로 인사를 하곤 자리에 앉았어요. 아니, 앉으려고 했죠. 면접관 중 나이가 있어 보이는 직원이 제 이름을 듣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쳐다보며 뭐라고요? 하고 큰 소리로 놀라기 전까지는요. 성함이 진달래시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제 고향이요? 충청도예요. 충남 보령 맞나요? 어떻게 아셨어요? 절 아세요? 면접관은 놀란 눈으로 절 쳐다보았고 아직 저희가 있던 회의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인지 밖에 있던 직원들도 파티션 너머로 고개를 빼꼼하고 이쪽으로 쳐다보았어요. 순식간에 사무실에서는 헐, 이름이 진달래래. 설마. 그 진달래? 에이, 설마. 근데 고향도 같대잖아 지금. 하는 소리들이 들려오며 소란스러워졌죠.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답니다. 그 소란한 속에서 면접관은 같이 면접을 보러 온 젊은 직원에게 이런 일이 있었음 진작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 라고 작게 타박을 주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회의실을 나갔어요. 회장님, 지금 3층으로 잠깐 내려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회의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채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약 10분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등장했어요. 달래야, 나야 도희. 뭐 도희? 설마 중학교 때 그 김도희? 그래, 내가 너 이름 듣고 설마 했는데 이력서에 적힌 생년월일이랑 중학교 이름 보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제가 마주한 건 제 옛날 중학교 동창이었던 도희였어요. 도희와 저는 약 1년 남짓하게 친하게 지내다가 도희의 가정사로 인해 멀어졌던 사이였죠. 제가 막 국민학교를 졸업했을 때 도희네 가족이 저희 마을로 이사 왔었거든요. 도희와 저는 집이 가깝진 않았지만 그의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이게 뭐야? 너 그림 되게 잘 그린다. 별거 아니야. 그냥 수업 시간에 지루해서. 야, 선아야, 이것 봐. 도희 그림 엄청 잘 그려. 어머, 그러네. 도희 너 나중에 화가해도 되겠다. 도희는 저희 반 안에서 유명한 그림쟁이였죠. 제 짝꿍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 도희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반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거나 도희가 그림 실력을 뽐낼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죠. 저의 이런 노력 덕분인지 항상 어둡고 소심하기만 하던 도희는 점점 표정도 밝아지고 웃음도 많은 친구가 되어갔어요. 저희 집에도 여러 번 놀러올 만큼 저랑도 친해졌고요. 그런데 어느 날 겨울방학이 막 시작된 날이었죠. 도희가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만 신은 채로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연락도 없이 말이에요. 집에 있던 전 깜짝 놀랐지만 일단 날이 추우니 도희를 안에 들였습니다. 며칠 밤만 묵고 가도 되냐는 도희의 말에 저와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도희를 받아주었어요. 도희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밥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왜 이런 몰골로 찾아왔는지는 전혀 물어보지 않았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쉽게 물어볼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하루 이틀 밤 그리고 열흘이 지난 어느 날 한창 저녁 식사를 차리는 중에 도희 어머님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저희 엄마랑 제가 문을 열었다가 도희 어머님의 처참한 모습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저희는 도희 어머님께도 똑같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게끔 도와드렸고 저녁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도희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희 가족한테 연신 고맙다고 허리를 숙이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갚지 못할 신세를 졌네요. 달래 어머님 아버님은 제 딸과 저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 동네야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생수 한 잔 마시고 나와도 별 문제 안 되는 곳인걸요. 저 밑에 집 선아랑 경희도 몇 번이나 놀러 왔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도희 엄마. 이게 변변찮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도희 어머님이 앙상한 손으로 작은 돼지 저금통을 꺼내자 저희 엄마는 크게 손사리를 치며 말했어요. 아우, 됐어요. 얼른 도로 넣어요, 도희 엄마. 저희한테 고마우면 그만큼 도희라도 잘 챙겨줘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죠? 애기 엄마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서 쓰나. 앞으로는 도움 받는 거 일일이 다 무리해서 갚지 말고 무조건 도희 챙기고 본인 몸 챙기는 데 쓰셔야 해요. 그 말에 도희 어머니는 한동안 저희 엄마 품에서 눈물을 쏟다가 도희 손을 잡고 떠나셨어요. 도희랑 저도 본능적으로 그 순간이 서로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서로 부둥켜 안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죠. 그게 제가 기억하는 도희와의 마지막 추억이었어요. 그 이후로 도희나 도희 어머님의 소식은 전혀 못 듣고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30년이나 지난 후에 기적처럼 다시 만나다니요. 도희는 저를 얼싸안으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저 역시 가슴이 뭉클해져 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건물의 가장 꼭대기층에 위치한 도희의 사무실로 가서 그간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죠.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네가 사라져서 나도 우리 반 친구들도 걱정 많이 했어. 어머니는 잘 계셔? 엄마는 4년 전에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 너 봤으면 엄청 기뻐하셨을 텐데. 아마 지금쯤 하늘에서 손뼉 치시면서 좋아하고 계실 거야. 어머, 그랬구나. 인사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괜찮아. 우리 엄마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보고 싶은 곳, 먹고 싶은 음식 전부 경험하고 가셨어. 고마워. 전부 네 덕분이야. 아니야. 네가 지금까지 읽어온 것들 덕분이지. 세상에, 네가 그림도 잘 그리고 성실한 친구라서 잘 살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멋진 회사를 가지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했겠니? 그때 네가 내 주머니에 몰래 용돈 넣어줬잖아. 무려 5만 원이나. 그게 그 당시 엄마랑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넌 모르겠지만 우린 네 덕분에 그 추운 겨울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 고마워. 도희는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리고 그간 살아온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줬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눈에 훤하더군요. 그림 그리는 재능 하나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했던 도희는 우연히 전국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미술대회에 나갔다가 대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미술대회에 닥치는 대로 다 나갔고 결국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랑 둘이 지낼 집이 너무 간절해서 그런지 가구 디자인이라는 걸 접하자마자 속절없이 빠져들었다고요. 디자이너로 일하던 중 해외에 있는 회사에 스카웃되어 잠시 유럽에 살다가 이후 자기 회사를 차려서 다시 한국에 돌아온 거였다고 합니다. 자기 얘기를 다 끝낸 도희는 제 이야기도 물어보았어요. 전 자신만의 길을 탄탄히 다지며 살아왔던 도희랑은 다르게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로만 살아왔던 제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조금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고 도희는 그런 제 손을 잡고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었답니다. 얘기를 다 들은 후엔 진심으로 절 위로해 주었고요. 달래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기를 품고 남을 헤아려고 한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저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아온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성공해야만 하는 환경이었기에 그렇게 살아왔던 거고 넌 너희 남편과 아이들에게 최고의 아내이자 엄마가 돼줬잖아. 이제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아들 뒷바라지도 해주고 공부도 원 없이 시켜. 알았지? 알았어. 고마워 도희야. 뭘 이 정도 가지고. 넌 내 생명의 은인인걸. 게다가 난 네가 아니었다면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평생 몰랐을 거야. 오히려 내가 너한테 고마운 거 투성이야.
도희는 절 따뜻하게 위로해준 뒤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사무실로 출근해 일하게끔 해주었어요. 전 도희가 마련해준 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죠. 비록 머리가 굳어 젊은 사람보다 일을 빨리 배우지는 못할지언정 한번 배운 건 절대 까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요.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라도 그날 처리할 일은 전부 2번, 3번 확인하며 처리하고 갔고, 저의 이러한 노력에 다른 직원들도 다행히 절 좋게 봐주었어요. 약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도희가 퇴근하는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달래야, 내일 너희 아들 성적표 좀 다 들고 올래? 회사에? 토요일에. 회사로 불러내서 미안한데 여기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서 너희 아들도 같이 와. 갑자기 도희가 저희 아들을 부르다니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도희는 그렇게만 얘기하고 내일 보자며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전 아들과 같이 그동안 받았던 성적표를 모두 들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화장실로 올라가니 도희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떤 신사분이랑 함께 저희 2사람을 맞이해 주었어요. 어서 와. 안녕. 네가 윤서구나. 인사해. 여긴 내 옛날 후원자셨던 신 교수님이셔.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 회장한테 얘기 들었어요. 여기 이 친구가 재능이 넘치는데 그걸 펼칠 환경이 못 된다고요. 그 옛날 내가 김 회장을 후원했던 것처럼 이 아이를 후원할까 해서 보자고 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에 저와 아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항상 의젓하기만 하던 저희 아들은 곧바로 눈시울이 붉어지며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도희 덕에 저희 아들은 학비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대입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고 동네에서 내노라 하는 공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답니다. 입학 후엔 해외로 어학연수까지 그분의 도움으로 갈 수 있었고요. 도희의 깜짝 선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아들의 후원자분들과 만나고 난 뒤 도희는 잠시 저만 따로 불러서 한 사진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사람이 네 남편 뒤통수 친 그 장원석이라는 사장 맞니? 그 사진은 몰라볼 만큼 달라진 모습의 장 사장이었어요. 수더분하고 푸근했던 장 사장은 어디로 가고 살은 쪽 빠진 채 기름기 잘잘 흐르는 모습의 장 사장이었죠. 도희는 장 사장이 바뀐 이름과 현재 주소, 핸드폰 번호가 적힌 서류 뭉치를 저에게 건네주며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어요. 나야, 너라는 귀인을 만나서 광명을 찾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한테 전부 알려줘야겠어. 정말 그걸로 충분하겠어? 충분해. 그 인간이 자기가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에게 혼쭐이 나서 벌벌 기는 꼴만 봐도 속이 후련할 것 같아. 도희는 저의 계획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해주었어요. 저는 그날 바로 남편의 전 회사 사람들, 빚쟁이들한테 직접 연락을 걸었습니다. 당신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한 그 장본인. 사기를 치고 거액의 돈을 뜯어간 사람을 찾았다고요. 그동안은 저도 빚쟁이들한테 들킬까 숨어 있었지만 제가 직접 먼저 연락을 하니 다들 제 계획에 동조해 주었어요. 어쩐지 그러면 이제 납득이 가네요. 박 사장이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이런 얘기를 진작에 좀 말해주지 그랬어요. 장 사장 그 땅딸마기 하나 손해보는 건 아무 일도 아닌데. 죄송해요. 저도 하루아침에 형편이 달라지고 적응하느라 그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내일 당장 그 사기꾼 새끼 손보러 갑시다. 차 없으면 태워줄 테니 사모님도 같이 와요. 한순간에 장 사장에게 원한을 산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수가 자그마치 23명이나 되었어요. 저희는 그 다음날 바로 도희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고 거기서 온갖 금부치를 치렁치렁 걸치고 있는 장 사장을 만날 수 있었답니다. 장 사장은 저희를 보고 저승사자라도 본 듯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어요. 당신들 뭐야? 여긴 어떻게 찾아온 거야?
나가. 여기 내 집이야.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 남의 땅에 함부로 들어오는 게 이게 다 불법이라고. 잠깐만. 불법? 그럼 네가 우리한테 한 짓은 다 법이었냐? 이 쥐새끼 같은 놈. 내가 너 때문에 손해본 돈이 얼마인지 알아? 웃기고 자빠졌네. 이거나 처먹어라. 너 때문에 내가 하루아침 일자리를 잃었다고. 우리 애가 이제 막 돌도 안 지났는데 너 때문에 한동안 기저귀 값도 제대로 못 벌어. 알아? 너 주려고 내가 특별히 싸왔다. 우리 애 똥이나 먹어라. 똥기저귀를 뒤집어 쓰고 맞고 물벼락을 맞는 등 장 사장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업보를 한꺼번에 받느라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장 사장을 괴롭히고 또 장 사장 집에 있는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저도 몇 개 챙겼네요. 더러운 장 사장 몸에 손을 대진 않았지만요. 장 사장은 사람들의 살기라도 느낀 것인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용케도 절 찾아내곤 애타게 절 부르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재수씨, 이 사람들 좀 말려줘요. 재수씨는 이런 사람 아니잖아. 아우, 나 죽네. 얼른 좀 말려줘요. 기가 차네 정말. 내가 부른 거거든요, 이 사람들. 뭐라고요? 재수씨가 어떻게? 일단 나 좀 살려줘요. 내가 다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그렇게 치밀하게 사기를 쳐서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인생을 힘들게 해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우린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더한 꼴도 당했던 사람들이야. 게다가 내 남편, 당신이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고. 너 같은 사기꾼 새끼 때문에. 말하다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오른 저도 모르게 근처에서 아무거나 잡히는 물건으로 그 인간을 분이 풀리도록 때렸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제 손에 들려있던 건 신문지 뭉치였더라고요. 제가 매질을 멈추자 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직원들은 절 걱정해서 의자를 가져와 절 쉬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저희는 각자 알아서 그 인간의 물건들을 챙긴 뒤 그곳을 떠났답니다. 챙긴 것들이 그 인간 때문에 피해 입었던 걸 메꾸기엔 말도 안 되게 모자랐지만 그래도 각자 분을 풀 수 있었으니 그걸로 만족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기꾼의 위치를 알아낸 저에게 저마다 감사 표시를 해주기도 했죠. 저도 그 덕에 조금 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고 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출근을 해 전처럼 열심히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이젠 다달이 직장인 월급을 받으며 서울 살림도 열심히 꾸리고 친정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돈을 붙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장과 직원 사이가 되었어도 도희는 어쩌다 한 번씩 시간을 내 저와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을 떨어져 있다가 만났는데도 도희와 전 엊그제까지 같은 반에서 놀던 것처럼 얘기가 잘 맞았죠. 아마 제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까지 도희가 배려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근데 나 전부터 궁금한 거 있었잖아. 왜? 뭔데? 내가 내 숨겨진 이복동생도 아니고 사생아도 아닌데 어떻게 직원들이 나를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걸 내 입으로 어린 직원들한테 물어보기도 어렵고 문득 한 번씩 생각나더라고. 왜 다들 내 이름만 보고 알아봤지? 하고. 아, 내가 회식 자리에서 술 먹고 자주 얘기를 했대. 내가 옛날에 고생했던 거, 그때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는지, 누구한테 빚을 졌는지 뭐 그런 거? 근데 네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직원들이 다 외우고 있었던 거지. 술 먹고 취해서 자기 고생한 얘기를 직원들 앞에서. 너 정말 회장님 같다. 그래, 나 꼰대다. 됐냐? 도희와 저는 그간 오래 못 보았던 중학교 동창들도 다시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도희 덕분에 저희 아들들은 이제 어려움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도 있게 되었죠. 그리고 저도 예전처럼 사모님 소리를 듣진 않아도 제 힘으로 두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보람찹니다. 하늘에서 저희 남편 역시 제가 이렇게 씩씩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흐뭇해하며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의 억울함을 전부 풀어준 것도 고마워할 거고요. 그간의 일들을 열심히 적어내면서 저는 이 세상은 결국 선한 사람들이 이긴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아요. 도이드 저도 인생에 닥쳐온 커다란 시련과 고통을 그저 악한 사람들처럼 장꾀를 부리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벗어나려고 했다면 나중에 더 큰 벌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사기꾼 장원석 사장처럼요. 하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았고 선한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지금 현재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혹여라도 나중에 또다시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저의 선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할 거예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의 하루도 보람차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30대 후반으로 제 인생 최고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소연하고 싶을 때 길 가는 사람 누구라도 붙잡고 마음을 털어놓고 싶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반대예요. 화려한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반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꼭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거든요. 살다 보면 인생이 어두운 터널에 들어간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남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을 때 말이에요. 그런 때에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며 앞으로 걸어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거라면 그 터널 끝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제가 그랬기에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역시 그런 시기를 지내고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끔해요. 특히 시댁 식구들 앞에서 무시당했던 그 순간들이요. 결혼 7년 차 아이 둘을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큰아이는 유치원생, 작은아이는 갓 돌을 지난 상태였죠.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며 나름 안정적인 수입을 벌어왔어요. 저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엔 그럭저럭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집안으로 들어가면 남편과 시댁의 미묘한 무시가 일상처럼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이라 온 가족이 모인 시댁 가족 모임이었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명품 백과 옷으로 치장하시고 시아버지는 골프 이야기만 나오면 신이 나셨어요. 남편의 형제들은 각자의 성공 스토리를 자랑하기 바빴고 그 속에서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죠.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친정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마치 오늘의 화제라도 되는 것처럼요. 우리 며느리는 잘 사는 집 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렇지도 않더라. 그러니 우리 아들이 잘 데리고 살아주니 고마워라도 해야지. 순간 식탁 위로 정적이 흘렀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시아버님은 미묘하게 웃으셨어요. 시누이는 눈짓으로 뭔가를 주고받았고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고 있었죠. 제가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말이에요.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심호흡을 한번 했어요. 어머니, 제가 부잣집 딸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은 저희를 키우기 위해 평생 고생하셨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롭진 않았지만 사랑만큼은 넘치게 주셨죠. 그런 부모님이 저는 자랑스러워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친정 엄마한테 배운 대로 할 말은 하되 예의는 지켰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얼굴이 굳더라고요. 아마 제가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시아버님은 헛기침을 하셨고 시누이는 키득거렸어요.
나는 사실만 말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어떤 비꼼이 숨어 있는 듯 했죠. 저보고 예민하다고 하시지만 사실 누구나 그런 말 들으면 상처받을 거예요. 제 부모님까지 끌어들여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으니까요. 오히려 오빠가 고마워야죠. 그나마 직업이 번듯해서 대학교 갓 졸업한 저랑 결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자격증 준비하고 있어요. 애들 크면 저도 일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셨어요. 남편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고요. 그저 밥만 열심히 먹고 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더 섭섭했어요. 아내를 위해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공부? 애 둘 키우면서? 농담도 잘하네. 시어머니의 말에 시아버님까지 우시셨어요. 마치 정말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이 집안에서 얼마나 가볍게 취급받고 있는지 명확히 느꼈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네요. 그저 어색한 침묵만이 식탁을 채웠죠. 저는 입을 다물고 아이들 음식을 챙겨주는 데 집중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시누이들의 수근거림이 들려오더군요. 제 귀에 들리라는 듯이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죠. 오빠가 고생이 많아. 저렇게 배경도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다니. 우리 오빠 너무 착해서 문제야. 나였으면 못 살았을 거야.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결혼 초부터 미묘한 차별을 느꼈지만 워낙 시댁 식구들이 자기 애가 강한 편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랬기에 그날 더 큰 상처로 다가왔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남편은 운전에 집중한다는 듯 시선을 앞으로만 고정한 채 대답했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삐지냐. 어머니가 그냥 하신 말인데. 그냥 하신 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어머니는 너한테 잘해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결혼 7년 차인데도 남편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당신 부모님이 내 친정을 무시해도 괜찮아?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도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그냥 솔직하신 분이라. 솔직함이랑 무례함은 달라.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난 중간에 있잖아. 양쪽 다 이해해야지. 대화는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남편은 늘 그랬거든요.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고 중간에 있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건 결국 시댁의 편을 드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몇 번을 싸워도 끝은 같았기에 말하면서도 김이 새는 것 같았죠. 사실 저도 대학을 나왔어요. 물론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공부했고 나름의 성적도 좋았죠. 졸업을 앞두고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바로 첫째를 가졌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육아와 살림을 시작하느라 제 경력을 쌓을 기회는 없었어요.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저에게 이미 사회생활 5년 차에 접어든 남편은 선망의 대상처럼 모든 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렇게 빠르게 빠져들었고 정신 차려보니 결혼도 끝나고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거죠. 이대로 나이가 드는 게 아쉽다고 느낀 저는 포기하지 않고 육아에 전념하면서도 틈틈이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일찍 결혼했기에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 다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이가 잠든 밤에는 책상에 앉아 공부했고 낮에는 육아서적과 자격증 교재를 번갈아가며 읽었죠. 그렇게 노력한 결과 큰아이가 3살 때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반나절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남편도 제가 자격증을 따고 실제로
일을 시작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약간 놀란 듯한 반응이었거든요. 진짜 일할 거야? 애는 어떻게 하고? 같이 데리고 갈 수 있어. 반나절만 일하면 되니까. 우리가 돈이 그렇게 급한가? 돈보다는 내 경력이랑 경험을 쌓고 싶어서. 남편은 별로 내켜하지 않았지만 반대하진 않았어요. 아마 제가 곧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꽤 즐겁게 일했어요. 아이도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며 즐거워했고 저도 사회생활을 하며 활력을 얻었죠. 그러다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는 일을 그만둬야 했는데 임신 중에는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출산 후에는 작은 아이가 잔병치레가 많아서 어린이집도 자주 쉬어야 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역시 애들 키우면서 일하는 건 무리야. 내가 벌어올 테니까 너는 집에서 애들 잘 키워. 남편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죠.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이 잠든 밤이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동안에도 틈틈이 공부해서 노인 돌봄 자격증, 간호조무사 자격증까지 하나씩 취득해 나갔어요. 자격증 시험을 볼 때마다 응시료가 만만치 않아 고민이었는데 남편에게 말하면 또 뭐라 할 것 같아서 생활비가 아니라 제가 받는 용돈을 아껴 조금씩 모았어요. 하루는 늦은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공부하다가 깜빡 잠이 든 사이에 남편이 들어와서 책상 위에 놓인 간호조무사 교재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눈을 비비며 일어났더니 남편이 제 교재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간호조무사 공부하는 거야. 아이들 좀 크면 일하려고.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버거워하면서 무슨 간호조무사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버거워한 적 없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피식 웃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어른처럼요. 그냥 아이들이나 잘 키워. 돈은 내가 벌어올게. 남편의 그 말이 제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꽤 상처가 됐고 더구나 저를 그저 살림꾼으로만 여기는 듯한 태도가 서운했지만 그날은 피곤했고 싸울 기운도 없어서 더 말하지 않았어요. 더 황당했던 건 남편이 어머니께 말했는지 다음날 시어머니가 오셔서 제 교재를 치우신 걸 봤을 때였는데 저는 당황해서 말릴 새도 없이 시어머니가 책장에서 제 교재들을 모두 꺼내고 있었어요. 집에서 돈만 축내면서 무슨 공부야. 허세 부리지 말고 살림이나 제대로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요. 어머니, 이건 제 미래를 위한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불안했어요. 교재들이 모두 사라지면 다시 구입할 돈이 없었거든요. 무슨 미래? 우리 아들이 너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 정도 벌면 널 위해 충분해. 시어머니는 제 말은 전혀 듣지 않은 채 교재들을 모두 가방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하셨죠. 어머니, 그건 제 책이에요. 놓고 가세요. 제가 막으려 하자 시어머니가 돌아보셨어요. 그리곤 곧바로 눈빛이 무섭게 변하셨죠. 이 집은 우리 아들 집이야. 며느리가 살림만 하면 돼. 공부는 이제 그만해. 주제를 알아야지. 얼마나 편하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공부하겠다고 날뛰니? 그럴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시부모 공양할 생각은 안 하고? 요즘 젊은 것들이란? 그 말에 화가 나 뭐라고 대꾸하려는 찰나 낮잠에서 깬 막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를 달래러 작은 방에 들어간 사이 시어머니는 그대로 교재들을 가지고 나가버리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버리셨더라고요.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었죠.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오히려 오기가 생기더군요.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 떠오르며 나는 잡초라고 되뇌었죠.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질 거라고요.
남편의 용돈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공부할 방법을 찾아 생활비를 아껴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 옷은 몇 년째 같은 것을 입고 화장품도 최소한으로만 구입하면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내고 필요한 교재를 사곤 했어요. 이번에는 교재는 친정에 보관하고 틈날 때마다 가서 공부하는 한편 도서관도 적극 활용하는 듯 더 철저하게 숨겼어요. 시댁에서는 그저 평범한 주부인 척했지만 그 뒤로도 2개의 자격증을 더 땄는데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몰랐죠. 어느새 또다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제 코트는 이미 옷깃이 닳고 단추가 몇 개 떨어져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같은 옷을 입었으니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 조금 낡은 제 코트를 새 것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이번에 코트 하나 사려고 세일 중이라 꽤 저렴해. 저녁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지금 입는 것도 멀쩡한데 뭐하러. 사치 부리지 마. 3년 넘게 같은 거 입었어. 사치가 아니라 필요해서 그래. 제 설명에도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형편에 맞게 살자. 돈 관리 좀 제대로 해.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월급도 나쁘지 않았는데다 제가 요구한 건 몇 년 만에 코트 한 벌이었기 때문에 우리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의문이 들어 남편의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말을 시작으로 남편은 생활비 카드 사용 내역을 매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평소와 다른 지출이 있으면 질문 공세를 퍼붓는 등 제 지출을 일일이 체크하기 시작하더군요. 오늘 마트에서 뭘 그렇게 많이 샀어? 필요한 것만 사라고 몇 번을 말해? 퇴근 후 남편이 휴대폰으로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며 물었어요. 아이들 간식이랑 이번 주 식재료예요. 필요한 것만 샀어. 이렇게 써대면 내가 얼마나 더 벌어와야 되는데? 남편은 마치 제가 가정 경제를 위협하는 존재인 것처럼 한숨을 쉬며 소파에 털썩 앉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가끔씩 찾아와서는 냉장고를 열어보고 찬장을 뒤지며 필요 이상으로 사놓은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제 지출을 감시했어요. 우리 아들이 버는 돈 함부로 쓰지 마라. 며느리가 살림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너 혹시 친정에 갖다 주려고 그러니?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생활했는데 이런 의심까지 받아야 했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어요.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죠. 얘, 나 귀 안 먹었다? 아니면 아닌 거지 기차통을 삶아 먹었나? 혹시나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야. 너는 그냥 살림이나 잘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저는 이 집에서 그저 도움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아니, 오히려 그보다 못한 존재였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원했던 건 사회생활 경험 없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는 말 잘 듣는 여자였던 거예요. 가슴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표면적으로만 그랬을 뿐이었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변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저를 보고 웃어주지 않았네요. 제 마음 제 뜻과 다르게 현실은 저를 더 깊은 웅덩이 속으로 집어넣기 바빴으니까요. 그날은 이상하게 아침부터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꺼풀이 무겁고 허리가 욱신거리는 게 예사롭지 않아 이상하다 싶었죠. 그래도 늘 그렇듯 큰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돌진한 작은아이를 잠깐 낮잠 재우면서 밀린 집안일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거지를 끝낸 뒤 수건을 갤 때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발신인을 확인해보니 남동생이었는데 평소라면 간단한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하던 동생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는 사실에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동생의 목소리는 숨이 턱에 찬 듯 떨리고 있었고 배가 너무 아파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다는 말이 들렸어요. 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라는 단편적인 말만 남긴 채 통화가 끊겼을 때 저는 이미 겁에 질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이를 친정엄마나 시어머니 댁에 맡기는 게 우선이겠다 싶었지만 친정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시어머니는 제가 부탁 전화를 하면 또 무슨 말을 할지 뻔히 보여서 망설여졌거든요. 그러나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에는 응급실 상황이 걱정되어 우선 가까이 사는 이웃 아주머니께 잠깐 아이를 부탁드리고 급하게 택시를 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안은 이미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더군요. 간호사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는 사이 비집고 들어가니 동생은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옆에서 의사가 검진 기록을 훑어보고 있었어요. 괴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이 들릴 때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만 같았죠. 심각한 감염 위험이 있다며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의사의 설명을 길지 않았지만 제게는 마치 1시간 넘게 들은 것 같은 충격이었어요. 거기에 수술비로 대략 500만 원이 든다는 얘기가 이어지는 순간 숨이 막혀 손발이 굳어지는 기분이었고요. 물론 당장 수술은 진행해야 했어요. 동생이 조금 더 버티면 안 되느냐고 물을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돈이었죠. 친정 부모님은 예전에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이미 한 푼도 여유가 없고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생활하시는 처지라 500만 원은커녕 50만 원도 당장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 역시 전업주부로 남편의 월급에 의존해 살아왔고 통장에는 생활비 남은 짜투리돈만 얼마쯤 있을 뿐이었죠. 게다가 오랫동안 시댁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느라 제게 여유 자금이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동생 역시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보험을 들어가나 적금이 있을 리도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니 비상금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1번, 2번, 3번 연달아 시도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남겼지만 아무 응답이 없으니 제 속은 타들어갔죠. 하는 수 없이 수술 동의서에 일단 사인을 하고 수술비 중 일부인 입원비를 먼저 카드로 결제했지만 500만 원 전부를 충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더군요. 저는 결국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동생의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사실 시댁에 돈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제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듯 예측되는 반응에 가야 하는지 망설여지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동생 목숨이 달린 문제라면 자존심 따위를 세울 여유가 없더라고요. 택시에서 내려 시댁 대문 앞에 서는 순간도 이 사람들한테 이런 부탁을 한다고 달라질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어쩔 수 없었네요. 쫓기듯 문을 두드려 안으로 들어갔죠. 너, 네가 웬일이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 시간에 무슨 일 있니?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틀어놓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신문을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테이블에는 남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놀라운 건 연락을 받지 않던 남편이 그 옆에 앉아 있었다는 점이죠.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는 한마디가 나오겠구나 싶었죠. 예상대로 남편은 그저 미안한 표정도 없이 제가 왜 전화를 했느냐고 물을 뿐이었죠. 저는 숨을 고른 뒤 남동생 이야기부터 꺼냈어요. 동생이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고 비용이 500만 원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마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매섭게 번쩍이더군요. 네 친정 식구들은 또 허둥대기만 하겠지. 사업 망한 뒤로 보조금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런 집에서 500만 원을 마련하긴 쉽지 않겠네.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말이야.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 조리 있게 부탁하려고 노력했죠. 남편 옆으로 살짝 다가가서 이거 급히 해결해야 한다. 동생이 정말 큰일이더라. 라고 강조했지만 남편은 그저 애매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돈을 쉽게 내놓긴 어려운데 그래도 엄마 아버지랑 상의해 봐야지. 급하다니까. 남편은 잠시나마 중재를 해주려는 듯 보였지만 곧바로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차가운 시선이 저를 쏘아봤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탁탁 두드리며 말을 이어가셨죠. 500만 원이 없는 집안이면 그냥 그 동생이 죽는 게 낫지 않니? 솔직히 병원비도 못 낼 처지라면 나중에 회복한다고 해도 또 무슨 일을 치를지 모를 거야. 네 친정은 원래부터 그런 식으로 살았잖니?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동생이 처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컸지만 저런 잔인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도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를 억누르며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고자 했었어요. 어머니, 저도 자존심이 있지 왜 그냥 오고 싶겠어요. 지금 동생이 수술을 못 받으면 그대로 위험해진다니까요. 저도 어떻게든 갚을 테니 제발 좀 빌려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 치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한참 지켜봤어요. 그제야 시아버지도 신문을 내려놓고 이쪽을 바라봤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동정하는 표정은 아니시더군요.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보다가 가볍게 한숨만 내시더군요. 남편조차 이 상황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 저는 그저 간절히 빌 수밖에 없었어요. 네 친정은 500도 못 구하는 거지니? 돈이 그토록 급하면 미리 대비라도 했어야지. 애들 키운다고 살림에만 매달리지 말고 말이야. 내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만 처묵처묵하지 않고 네가 니네 가족도 챙길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저도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응급 상황입니다. 속으로는 나도 모르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니? 라는 말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치가 떨리더군요. 동생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마당에 어떻게 그런 잔인한 소리를 내뱉을 수 있는 걸까요? 그래도 애원이라도 해야 하는 제 처지가 서글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마침 그때 시어머니가 비웃듯 쏘아붙였죠. 거지 맞네. 사업 망한 뒤로 좀 나아졌나 했더니 그 모양이면 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도 꾹 참고 정말 죄송하다. 저도 어떻게든 갚겠다고 또다시 읍소하려고 했는데 그때 남편이 차갑게 대꾸하더군요.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요즘 세상에 500만 원도 못 구하면 어떡해. 우리도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못하는 남편이었지만 그렇게까지 동조할 줄 몰랐어요. 저는 울컥해서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죠. 아니, 내 동생이 죽을지 살지 기로에 서 있는데도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동안 시댁이 저를 무시하는 건 익숙했지만 남편은 최소한 저를 조금이라도 보호해 주길 바랐거든요. 가슴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소용돌이치며 올라왔지만 아직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억지로 삼키고 다시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이번에는 빌려주지 말자는 식의 기색이 완연했어요. 시아버지도 신문을 덮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한마디 하시더군요. 우리가 무슨 은행도 아니고 너도 생각이 있으면 미리 준비 좀 하지 그랬냐? 그 순간 머리가 아득해지면서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치솟았습니다. 더 이상 참는 건 의미가 없다고 느꼈어요. 동생이 위험하니 굽히고 들어가자는 제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거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 내 동생이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시댁에서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차라리 나 몰라라 하실 거면 처음부터 아예 모른 척 하시지. 남편 당신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거 오늘 확실히 알았어. 7년 동안 내가 얼마나 시댁에서 무시받았는지 뻔히 알 텐데
지금도 아무 말 없이 엄마 말에 고개만 끄덕이네? 나 이 집에 밑바닥까지 굴욕스럽게 매달려봤자 소용없다는 거 이제 확실해졌어. 제 목소리에 거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몹시 언짢은 듯 눈을 부릅뜨고 있었고 남편도 저를 한번 흘겨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 모습에 더 이상 미련조차 남지 않았어요. 이대로 죽어가더라도 여기서 빌릴 수 있는 돈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왈칵 터져나오려 했지만 그마저도 억지로 삼켰어요. 모든 감정이 뒤엉켜 심장이 벌렁거리지만 시간을 더 끌면 안 되겠다는 본능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이런 집에서 더군다나 이런 남편과 시부모 앞에서 한풀이 하듯 붙잡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지금 내게 중요한 건 동생의 목숨이니까요. 그렇게 문을 박차고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툭 내뱉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존심 세우는 거 보니 살만한가 보네. 하지만 저도 뒤돌아 돌아보지 않고 시댁을 뛰쳐나왔어요. 길 위에 서자 이제 정말 절망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죠. 어떡하지? 동생 수술비는 당장 누가 빌려주지? 라는 생각에 가슴이 또다시 쿵 내려앉았죠. 그래도 거리에 우두커니 서 있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가진 건 없었지만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지인들을 하나둘 떠올렸어요. 예전에 알바하던 곳에서 친해진 언니, 보육교사 자격증 공부할 때 함께 스터디를 했던 친구, 혹시 그들이라면 조금씩이라도 보태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애초에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한 명에게 빌릴 순 없으니 여러 명에게 도움을 청해 조금씩 모으자는 계획이 머릿속에서 급하게 그려졌죠. 급한 대로 핸드폰을 꺼내 몇몇 지인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니 운 좋게도 몇 명은 적금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라도 도와주겠다고 흔쾌히 약속해 주더라고요. 한두 명이 100만 원, 또 누군가는 50만 원.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모이니 희망이 보이더군요. 수십 분 만에 겨우 4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마련됐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서 추가로 100만 원을 빌려 수술비 총액을 맞출 수 있었어요. 저녁 무렵 병원으로 헐레벌떡 돌아와 수술비를 완납하고 나니 마침 동생이 수술실로 옮겨지는 참이었죠. 허둥지둥 상황을 정리하느라 미처 정신이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간신히 안정을 찾았어요. 어떻게든 동생의 목숨은 살릴 수 있겠다는 안도감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겪었던 수모와 분노, 허탈감, 절망감을 조각조각 곱씹으며 밤을 샜어요. 수술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뻔하다가도 동생을 지켜봐야 한다는 책임감에 눈물을 삼키고 버텼죠. 마침내 수술이 잘 끝났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주저앉아 하염없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결 가벼워진 가슴과 달리 머릿속엔 이제부터 어떻게 갚아나가야 하지? 라는 커다란 빚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더군요. 당장 이혼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군요. 아이 둘을 데리고 맨몸으로 나가면 한 달 생활비조차 막막할 게 뻔했으니까요. 전업주부였던 제게 당장 경제적 자립수단이 없다는 게 큰 문제였죠. 게다가 시댁 쪽이 호락호락 양육권을 내줄 리도 없었고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당장 끝내자는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꾹 참으며 언젠가는 나도 사람답게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면서 동생 수술비로 생긴 빚도 빌린 돈을 조금씩 갚아 나가야 하는 부담도 함께 찾아왔죠.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시간이었어요. 남편과 시댁에 대한 분노도 여전했지만 우선은 아이들에게 집과 밥 한 끼를 제대로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1년이 지나버렸어요. 너무 정신없이 달려와서 그런지 계절이 몇 번 바뀌었는지도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였죠. 그러는 동안 저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점차 줄여가며 틈틈이 바깥일을 찾았네요.
이웃 아이 돌봄부터 필요하면 단기 알바도 뛰고 주말에는 친정 쪽 지인들을 만나 여기저기 일거리를 수소문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죠. 집에 제가 없는 시간이 늘어나자 시어머니는 요즘 속 편하게 놀러 다니느라 시간 다 쓰냐며 핀잔을 주시기 일쑤였거든요. 한 번도 동생 괜찮아졌냐고 물어주지 않는 것을 보니 이런 사람에게 뭘 바랬던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무관심과 빈정거림이 오히려 제 의지를 북돋웠죠. 가만두지 않겠다. 분명히 잘 해낼 거다. 라는 결심을 더 굳게 만들어줬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 행운의 여신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시댁 쪽 상황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비리 문제로 크게 흔들리더니 결국 구조조정 명목으로 남편이 퇴사를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은 몇 주간 명환히 지내며 재취업 기회를 찾는다고 말은 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요. 시부모님 역시 갑자기 어떤 사기를 당해서 목돈을 날린 것 같았는데 정확한 사정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저 집에 경매로 넘어갈 것 같다는 둥,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는 둥, 언성을 높이며 서로 탓하기 바빴죠. 한동안 잘나가는 남편과 부유한 시댁 덕에 저를 무시하던 그 태도는 어디 가고 이제는 집안에 불길이 난 듯 서로 동동 발을 구르는 모습이 내심 쌤통이다 싶더라고요. 며칠 뒤 제가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뒷좌석에 짐을 내리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아들었어요. 아니 웬 구급차야? 공부한다고 그렇게 있는 살림 없는 살림 거덜내더니 운전기사로 취직한 거야? 잘했네 잘했어. 이 시국에 돈 축내지 말고 돈 벌어야지. 시집 와서 제일 잘한 일이네. 시어머니의 톤은 늘 그렇듯 저를 비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좌석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어요. 듣기 싫은 말이 귀에 꽂혔지만 이제 그런 빈정거림이 크게 상처가 되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차가 누구 돈으로 샀는지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운전기사로 취직한 거 아니에요. 제 차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마치 내 차라는 게 말이 돼? 하시는 듯 눈을 번뜩이시더군요. 전 시어머니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차문을 닫고 뒷짐을 들었죠. 서류봉투와 가방을 든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한껏 인상을 쓰며 다가오더군요. 네 차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나 혼자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걸 샀다는 거야. 대출 받았어도 네가 신용이 있어? 결국 우리 아들이 산 거 아니야? 대출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그동안 번 돈으로 구입한 겁니다. 그동안 번 돈? 너 무슨 돈을 벌었어? 내가 다 아는데. 그동안 팽팽 놀기만 했는데 뭘 벌었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제가 이래서 돈을 벌었다는 말을 도무지 믿지 못하시더군요. 하긴 예전부터 시어머니나 남편은 제가 집에서 호송세월이라 는 사람이라 여겼으니까요. 남편도 예전부터 제가 뭘 해보려 하면 비웃기 일쑤였으니 이 집안에선 당연히 제가 벌이 활동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추궁에 담담히 받아쳤어요. 당신이 더 이상 제 일에 간섭하실 자격 없으세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으니 당신 그 잘난 아들에게 이거나 좀 전해주세요. 이게 뭔데? 이혼서요. 제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시어머니 앞으로 내밀자 시어머니는 경악한 얼굴로 물러섰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감히 이혼 서류를? 왜요? 작년에 동생 수술비 못 구한다고 저더러 500 없으면 죽는 게 낫다고 하셨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서면으로 다 정리해뒀으니까 그거 보세요. 말 섞기도 싫으니. 시어머니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거기에 부동산 분양 관련 수익과 제 명의로 정리된 재산 목록 그리고 남편이 그 수익에 대해 일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서까지 들어있는 걸 발견하고는 더더욱 당황하셨죠. 아니 이게 다 뭐야?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당신 늘 나에게 그랬죠. 부동산 같은 거 다 망하고 전공도 보잘것 없다고요. 그런데 어쩌죠?
제 전공 절 살렸거든요. 전문대라고 볼 거 없다던 그 대학 선배 덕분에 신도시 분양 대행 뛰어서 재미 좀 봤어요. 이렇게 차도 샀고 이제 아이들이랑 살 집도 마련했으니 이제 더 이상 당신 꼴 볼 필요 없네요. 그러자 시어머니 태도가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TV에서만 보던 벼락부자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자기 며느리에게 벌어졌다는 게 믿기 어려우셨겠죠. 하지만 고급 승용차, 평소와 달라진 옷차림, 그리고 그걸 보란듯이 증명하는 서류들이 있으니 그 모든 상황을 번갈아 보시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이 어이없더라고요. 잠깐, 네가 오해한 것 같은데 형편이 맞으면 내가 그랬겠니? 네가 원래부터 이렇게 능력 있는 애라는 걸 알았다면 더 잘해줬을 텐데. 그동안 우리가 서로 너무 모르고 오해가 쌓였구나. 그러지 말고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다시 찬찬히 이야기해보자꾸나. 급한 불이나뇨. 설마 당신 집 차업 들어가는 거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죠? 사람 목숨이 오가는 돈 500에도 없으면 죽으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집 유지할 돈 없으면 길바닥에서 사시면 되잖아요.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그래도 죽은 게 아니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마침 그때 남편이 집으로 오다가 저희를 발견했어요. 아마 구직 활동을 하다 집에 들어온 모양이었죠. 남편은 고급 승용차 옆에서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인 제가 이혼 서류까지 흔들어대니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난리야? 이혼 서류라니. 당신 진짜야? 우리 결혼 생활 다 끝내겠다고? 우리? 너한테 내가 있긴 있었니? 그런 단어 올리는 것 자체가 역겨워. 변호사 선임해서 서류도 이미 다 준비했어. 할 말 있으면 내 담당 변호사한테 해. 여보, 왜 이래? 가뜩이나 회사 일로 심란한데 당신까지 이러기야? 그동안 서운했던 거 다 이해해. 나도 먹고 사느라 밖에서 시달리니까 당신한테 괜히 화풀이 했던 거지.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일단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어? 그 말 더 짓거려야 해? 내가 어디까지 들어줄 거라 생각해. 지금부터 녹음할 거야. 당신이 하는 말 법정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해봐. 뚫린 입이라고 말이면 다인 줄 알지? 그래서 내 동생 병원비 없을 때 당신 엄마 편 들며 입으로 똥을 싼 거지? 그래, 뇌가 있으면 입이라도 다물었겠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 눈으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평소 거친 말을 하지 않던 저였기에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말에 놀란 눈치였죠. 사실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할 줄 몰랐는데요. 살면서 당했던 게 쌓이니 들었던 말들이 다시 제 입에서 나가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끝까지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매달렸지만 예전부터 그가 보여준 무관심과 시댁 편들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전 단호하게 시어머니 손에 이혼 서류를 쥐어주고 돌아서며 말했어요. 사인하기 싫으면 법정에서 봐. 당신 거지라 돈 없지? 애들은 내가 데려갈 테니까 괜히 그런 걸로 지저분하게 걸고 넘어지지 마. 아, 싸움 걸어오면 끝까지 대응할 마음은 있어. 아니다. 정확하게 돈 있어. 당신도 변호사 비용 아깝지 않다면 어디 끝까지 가봐. 누가 이기나 보자고. 그 말을 끝으로 전 차를 끌고 아이들 어린이집으로 향했네요. 아이들 데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이미 살 집도 구해놨고 선전포고도 해뒀으니 돌아갈 이유도 없었고요. 결국 남편이 며칠 뒤 직접 연락도 해왔지만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이 선 이상 더는 흔들릴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선 또 어설프게 회유하려 했지만 변호사 비용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인지 별다른 저항 없이 도장 찍어 서류를 보내왔어요. 길고 긴 싸움까지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허무하게 7년간의 결혼 생활이 막을 내렸네요. 이제 전 신도시에서 아이들과 살고 있어요. 부동산 분양 업무로 꽤 벌이를 키운 덕에 아예 그 앞에 작은 부동산 사무소를 열기로 마음 먹었죠. 실은 이것도 오래 알던 선배가 도와준 건데 그 선배야말로 제가 동생 수술비를 마련하느라 애쓸 때
마지막 100만 원을 빌려줬던 분이기도 해요. 돌이켜보면 불난데 기름 붓는 것 같았던 그때가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500만 원을 구하지 못했던 그때 말이에요. 빌려줄 돈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조롱하던 시댁과 남편의 태도에 분노한 게 오히려 제 오기가 됐고 결국 제 전공과 자격증으로 승부를 보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때 마지막으로 선배한테 연락했는데 때마침 신도시 분양으로 한창 바빠서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선배가 말하길 자격증도 있고 제가 사람들하고 말도 잘 통하니까 분양 쪽이 잘 맞을 것 같다며 기회를 열어줬고 저는 밤낮 없이 뛰며 배웠어요. 첫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이렇게 해서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거침없이 달리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으니까요. 결국 엄청난 모욕을 주었던 그 사건이 제겐 전화위복이 된 셈이에요.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할 때 용기 내서 발을 뻗었고 그 발걸음이 지금의 사이다 반격을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렇게 전 아이들과 함께 새집에서 지내면서 저는 여전히 분양 업무와 부동산 사무소 운영에 몰두하고 있어요. 세상 참 모를 일이죠. 500만 원이 없어 굴욕당했던 제가 이제는 억대 거래가 오가고 소문 듣고 찾아오는 고객들까지 생겼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500만 원조차 못 구한다며 무시당했던 과거를 디딤돌 삼아 고난을 발판으로 삼아 인생의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화려한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반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어두운 터널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주위를 둘러봐도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불행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에도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며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이라면 그 끝이 어디인지 너무 일찍 단정짓지 마세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밑바닥을 믿었던 순간이 오히려 인생을 뒤바꿀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저를 무시하고 뒤흔들었던 말들이 곧 치열한 의지를 불태우는 연료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아이들과 함께 평온하고 풍요로운 삶을 꾸려가며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저처럼 예상치 못한 터널 속에서 헤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괴롭고 암울했던 시간을 버텨낸다면 언젠가 반드시 반짝이는 빛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